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미소는 갤러리에 걸린 명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안락한 VIP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의 얼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소의 대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주 오랫동안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대기표를 뽑고 붐비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곳에서 당신은 어느 날 조용한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나오고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두꺼운 안내서가 책상 위에 놓입니다.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원금이 손실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나긋나긋한 설명이 이어지죠. 하지만 그 거의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위험은 없고 수익은 높은 마법 같은 상품이 있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당신에게 권할까요?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으로 그 훌륭한 상품에 투자해 조용히 막대한 부를 쌓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지점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줘가며 화려한 팸플릿을 인쇄해서 당신에게 그 기회를 나눠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토록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 상품을 사야만 그들에게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온전히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금융의 아주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인센티브의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의 많은 부조리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판별법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신에게 복잡한 상품을 권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노후 자산보다 이번 분기의 핵심 성과 지표와 그에 따른 보너스 금액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 개인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굶주린 늑대에게 양을 지키라고 맡겨놓고 늑대가 양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애초에 늑대를 그 자리에 앉힌 시스템과 그 늑대의 본성을 간과한 우리의 안일함이 문제입니다. 복잡함은 언제나 비용과 위험을 숨기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사과를 살 때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사과 한 개에 얼마인지 묻고 돈을 내면 끝입니다. 사과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하지만 금융이라는 시장에 진열된 파생 상품이라는 사과는 다릅니다. 이 사과는 내일 비가 오면 가격이 오르고 모레 지구 반대편 나라의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복잡한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만 당신이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 압도당한 고객은 질문을 멈추고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은행이 떼어가는 몫은 커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는 더 쉬워집니다. 홍콩의 주가지수나 유럽의 금리, 그리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외국의 지표들을 이리저리 엮어놓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셈이 빠른 사람이라도 이 거래가 얼마나 자신에게 불리한지 직관적으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은행 직원들조차 자신이 무엇을 팔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본점에서 내려보낸 화려한 판매 지침서와 예상 수익률 그래프를 앵무새처럼 읽고 있을 뿐입니다. 본점에서 이 상품을 설계한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겠지만 그들의 천재성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는 과거 10년 동안 이런 조건에서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식의 화려한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미래에도 없을 거라는 믿음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나라 밖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외국의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나든 나에게 약속된 수익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이 산 것이 안전한 예금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동전을 줍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정교한 모델들은 대개 물리학을 흉내낸 수학적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광기와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은 입자들이 움직이는 물리계와 전혀 다릅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내일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시장의 법칙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완전히 붕괴됩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극단적인 사건이 금융시장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순간 수천 장의 복잡한 수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파생 상품의 본질은 결국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본점에 앉아있는 천재적인 수학자들과 금융공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은행이 질 수 있는 위험을 잘게 쪼개어 가장 안전해 보이는 포장지로 감싼 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만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뇌관이 든 포장지를 가장 예쁘게 꾸며서 당신에게 건네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그들은 결코 악당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실적을 채우고 다음 달에 보너스를 받기 위해 조직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조직 전체가 무책임의 연쇄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거대한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악에 없는 무지가 거대한 시스템의 탐욕과 결합할 때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돈을 물어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미 수수료는 챙겼고 책임은 그 서류의 수많은 약관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서명한 당신에게 오롯이 남겨집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어리석거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성실한 의사, 교사, 자영업자들이 이런 복잡한 상품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보며 무언가 깊은 전문성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리고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용히 특별하게 권하는 데에는 다 좋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알량한 우월감이 더해지죠. 투자에서 안전과 고수익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지만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입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릅니다. 다만 그 대가가 복잡한 수식과 화려한 그래프 뒤에 깊숙이 숨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질투는 즐거움이 없는 유일한 죄라고들 합니다. 옆집 사람이 이름도 생소한 파생상품으로 몇 % 더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저들에게만 공유되는 것 같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 질투와 소외에 대한 공포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증거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긴박함을 섞어서 당신의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절벽으로 뛰어내린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뒤를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들이밀며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100번 중에 99번은 이겼다는 통계를 들이밀죠. 하지만 러시아 룰렛도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해 보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일은 10년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금융시장은 사람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의 정사각 그래프처럼 얌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은행이라는 공간은 오랫동안 특별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번듯하고 거대한 건물에 언제나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곳이죠.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내어주고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큰 은행이 설마 내 돈을 떼먹겠어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깔고 들어갑니다. 동네 시장에서 참기름 한 병을 살 때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뚜껑을 열어 냄새까지 맡아보면서도 거대한 대리석이 깔린 은행 로비에만 들어서면 스스로 그 비판적인 사고를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하지만 은행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주식회사일 뿐 여러분의 자산을 무상으로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법과 제도의 튼튼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파생상품 판매 서류에 빽빽하게 찍힌 수많은 서명란과 긴 녹취록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모든 위험을 설명했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은행의 단단한 방어벽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지만 정작 그 상품이 고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은행원들이 상품을 팔 때 가장 철저하게 교육받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법이 아닙니다. 불완전 판매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꾸미는 방법입니다. 그 화려한 방어벽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아마 혀를 내두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해 1년 뒤에 운 좋게 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은 은행 이자보다 2배나 낮다며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은행과 이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한 증권사는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은 채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액을 챙겨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100%의 치명적인 테일 리스크를 전부 짊어지고 푼돈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위험 없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짜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떼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고도의 금융공학이 가진 서늘한 민낯입니다. 만약 시장이 뒤집혀서 원금에 끔찍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어깨를 으쓱하며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급변했다고 깊은 유감을 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일원의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수수료 수입은 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담당 직원의 연말 보너스로 넉넉하게 지급되었을 테니까요. 철저하게 혼자서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그 두꺼운 서류에 멋모르고 서명했던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무언가를 해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만 멍청하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을 냅니다. 옆집 사람이 혹은 직장 동료가 은행에서 추천한 파생 상품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당장 그 안락한 창고에 앉아 그 달콤한 혜택을 누려야 할 것 같은 묘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질투와 조바심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남들이 무언가 복잡하고 있어 보이는 것으로 우연히 돈을 번다고 해서 나도 그 어리석은 행렬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기회를 찾아다니느라 정작 앞에 놓인 함정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남들이 저지르는 평범한 실수들만 피해도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정체불명의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도박에 전 재산을 걸지 않는 것, 그리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이 몇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승리를 쫓기보다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꽤 잘한다고 착각할 때 혹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방심할 때 어김없이 발생합니다. 나의 상식과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복잡한 금융상품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나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피 같은 돈을 여기에 단 한 푼도 넣지 않겠습니다. 이 단호한 한마디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을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주문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선을 긋는 일 말입니다. 그 선 안에만 머문다면 당신은 결코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능력 범위가 실제보다 훨씬 넓다고 착각하고 그 선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은행이 파는 복잡한 파생 상품은 대개 당신의 능력 범위 저 멀리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이 당신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면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진부하고 간단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돈을 밀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훌륭한 투자를 권유할 때 그 수익 구조를 초등학생에게 5분 안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복잡성은 그 자체로 가장 거대한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투자해야 할 대상은 아주 단순하고 지루할 정도로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즐겨 마시는 음료를 파는 회사, 누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제품을 만드는 회사처럼 이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창출되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지 물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곳에 돈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사업을 설명하는 데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현란한 그래프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물건을 사고 회사가 돈을 벌고 그 이익의 일부가 주주인 나에게 정직하게 돌아온다는 아주 명쾌하고 아름다운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 돈이 나를 대신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돈이 은행에 거대한 수수료 장치를 돌리는 값싼 연료로 쓰이게 무기력하게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기회를 제안한다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면 됩니다.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쌓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산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대개 사기이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훌륭한 기업과 동업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공유하는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을 기웃거리는 시간보다 좋은 기업의 보고서를 한 장 더 읽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더 이롭게 만드는지 관찰하는 시간이 당신의 통장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부를 쌓는 가장 고결한 방식입니다.